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 글로벌 ESG 포럼 서해를 맡은 아나운서 이지영입니다. 중소기업 ESG 확대 방안부터 회계 및 법무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는 딥 인사이드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상금 부회장님께서 중소기업 ESG 확대 방안 왜, 무엇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분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ESG, 중소기업 ESG가 좀 달라야 되지 않냐, 그리고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 먼저 뭐 많이 보셨겠지만 ESG 역사부터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란 말이 처음 나온 게 2005년에 IFC에서 발간한 보고서 중에 하나가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인용이 됐고요. 그리고 2006년 코피 아난 유엔 총장이 주장했던 PRI 6대 원칙이 있죠. 책임 투자 원칙. 이거에 따라서 이제 ESG에 대한 개념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 오늘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님의 연례 서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의 발전 단계가 있었습니다. 요즘 보면 ESG가 이제 대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지구 보전이라고 하는 큰 개념을 이제 중시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또 특히 요즘에 기후 재앙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 뉴욕 지하철에 그 홍수 난 거 보셨죠? 그리고 7월달에 그 중국이나 일본에서 폭우 오고 캘리포니아 뭐 저 불나고 하는 것들 보면은 이제 기후 위기가 굉장히 닿는 개념이 됐고, 그러면서 ESG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3월달에 상공의 날에 직접 참석을 해서 금년이 ESG 원년이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ESG 배우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강의 들어 다니는데요. 근데 이 중소기업 ESG에 대해서는 조금 좀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분들 강의 들어보면은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ESG 하면 된다. 왜냐? EU가 제일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또는 중소기업 중에서 글로벌 협력 업체 벤더들만 좀 하면 될 것 같다. 내지는 중소기업 중에 투자를 받아야 되는 업체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ESG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비재무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소기업도 ESG 해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면요. 4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자본시장의 요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블랙록, 뱅거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이제는 ESG 안 하는 기업한테 투자 안 한다가 아니고요. ESG 안 하면 돈 빼겠답니다. 월스트리트, 뭐 월드뱅크 전부 다 이제 자본시장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망 실사법이 처음에 2017년도에 프랑스, 그리고 2019년도에 네덜란드죠 아마, 그리고 금년에 독일에 입법화 벌써 됐고요. EU 의회에서도 지금 제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속에서 노동 착취, 또 아동 근로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은 이제 제외를 시켜버리는 그런 법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의 규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특히 탄소 규제, 여러분 잘 아시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이제 벌써 이제 초안이 나왔어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5개 품목이죠.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정도인데 2026년 본격 의무화될 때는 석유화학도 지금 포함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기업이 그러니까 포스코가 아무리 철강을 잘 만들고 싸게 수출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탄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탄소가 줄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에 대해서 부담금을 매기겠다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한 기업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좀 또 열심히 해야 될 그런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비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 이제 소비자의 중추를 차지하게 됐고 있고요. 저희 대한상의에서 지난 5월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 대상자의 63% 소비자가 구매 시 기업의 ESG를 고려하겠다. 70%가 ESG의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은 사지 않겠다. 88%가 ESG 우수 기업이라면 웃돈 주고 제품을 사겠다. 뭐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대기업의 ESG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들어보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중소기업 ESG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대기업들은 뭐 친환경 기술 개발, 또 플라스틱 저감 운동, 아까 보시면은 DJSI, 뭐 글로벌 월드 100에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아주 화려하게 ESG를 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우선 인력이 딸리고요.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는 제한된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ESG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우선 관역이 어딘지를 잘 파악하고요. 뭐 관역의 한 가운데를 명중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 관역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과락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그림 한번 저렇게 그려봤고요. 자, 먼저 대기업 ESG 오늘 많이 들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ESG에서 제일 대세는 TCFD, 기후 변화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죠. 이제 지난 G7 재무장관 회의 때 이제 권고안이 동의가 됐고요. 이제 곧 이제 시행이 되면서 네 가지 부분입니다.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목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시를 하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TCFD를 이제 워낙 대세로 나가니까 본떠서 TNFD라고 금년 6월달에 출범했고 2023년부터 시행되는데 주된 점은 기후 변화 플러스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든지 앞으로 이 바이오 다이버시티에 를 저해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옆에 보시면은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린 텍소노미, 산업들을 쭉 분류를 해서 공해를 많이 배출하고 자연을 회수하는 산업은 일단 빨간 줄을 긋고선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린 텍소노미보다 더 무서운 게 소셜 텍소노미,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인권이나 또 지배 구조, 또 의료 접근성 이런 일반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텍소노미를 운영하겠다는 게 지금 EU의 입장입니다. 자, 회계 기준들도 점점 이제 더 몸집을 키우고 있어요.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업종별 기준이 SASB라고 지속 가능 회계 기준인데, 여기가 이제 국제통합보고위원회와 같이 합쳐져서 재단을 이미 설립했고요. 아마 금년 말쯤 되면은 구체적인 이제 가치 보고 재단에 대한 이제 기준 같은 것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바스프라든지 SK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은 Value Balancing Alliance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글로벌 표준 개발을 회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사회적 가치를 비용이나 회계화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기업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중소기업 중진공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중소기업의 53%는 ESG 잘 알고 있다. 58%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74%는 준비할 계획이 없거나 계획이 없다. 또 92%는 평가받은 경험이 하나도 없고 76%는
전담 조직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 의식은 갖고 있는데 이런 자원이나 이런 경험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중소기업 ESG가 어려울까요? 첫째는 중소기업은 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지가 않습니다. 이사회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ESG 중에 지의 제약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 견제라든지 감독이 어려운 것이고요. 두 번째, 항상 돈이 쫄리죠. 중소기업들은. 그래서 단기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운이 좋아서 최고 경영자가 이걸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항상 ESG에서 불리한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셋째,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100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내부 자원이나 역할 분배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만큼 ESG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ESG 도입의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돈입니다. 비용 부담이 37%고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전문 인력 부족이 23%. 그리고 세 번째 가이드라인이 없다. 너무 기준들이 많아서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소화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ESG 하는 기업이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사업 하시더라도요. 국내 법은 충실히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환경 관련된 법이 71개, 사회 관련된 법이 50개,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된 법이 11개, 약 130개 법률에 위법사항이 없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십시오. 위법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ESG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ESG는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국내외적으로 이런 기준이 600개가 있습니다. 아까 TCFD도 그런 기준 중에 하나고요. 근데 대기업들이 하는 큰 기준들을 따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KPMG에다 물어봤습니다.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그랬더니 공급망 관련돼 있는 전문 회사로서 에코바디스, 프랑스에서 2007년도에 설립돼서 현재 한 5,500개사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인증 평가된 회사들은 한 4만 개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RBA라고 미국에서 시작했고요. IT 중심으로 해서 현재 180개 회사 정도가 기준을 만들고 있고 이것도 한 수만 개 회사들이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련 이 두 개 회사에서 만든 기준을 가지고 KPMG에서 이제 14가지 기준을 뽑았습니다. 환경 분야의 6가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 쪽에 6가지, 그리고 지배구조의 2가지. 그래서 14개 기준을 중소기업 ESG 관리 지표로 도출했고요. 자, 이 14개 기준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다시 매니저빌리티, 어떤 것이 관리하기 용이한지, 관리 용이성, 그리고 어전니스, 어떤 것이 시급한지, 이 2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시급하고 또 관리하기 쉬운 기준으로서 저 일사분면에 있는 것들인데요. 고용 관행 개선, 투명 경영, 반부패, 준법 경영, 환경 경영 체제 구축. 요 4가지는 중소기업들이 제일 먼저 신경을 쓰고 제일 먼저 시작할 부분이다. 그래서 ESG 중에 특히 S 중에서도 고용 관행 개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종업원들에 대해서 대우를 잘해 주시는 거예요. 정규직 비율 높여 주시고 근로 시간 지켜 주시고 제때 휴가 가게 해 주시고 이런 것부터 잘하는 중소기업이 ESG 우수 기업입니다. 영어 문구 중에 Charity begins at home이란 말이 있거든요. 종업원들한테 잘해 주시는 회사가 ESG 우수 기업이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나머지 차차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좀 발전시켜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ESG가 어려운데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것이냐? 우선은 대기업입니다. 협력 업체가 있으면 그 대기업한테 찾아가셔서 어떤 방향으로
ESG 기준을 개발할 건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사는 지금 S셉이라고 해서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바스프, henkel은 세계적인 접착제 회사죠. 또 솔베이 이런 화학 관련된 회사들은 TFS, Together for Sustainability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협력업체들과 같이 공동 실사도 하고 지속 가능성 평가 보고서도 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에코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에서 일어나는 환경 오염 문제 이런 걸 공동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교육도 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협력업체들의 도움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일단 큰 그림을 그려주면은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이 자기 관역인지 맞춰가지고 그 관역을 최대한 잘 활용하시는 것이 중소기업 ESG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에 굉장히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8월 26일 날 지난달에 정부에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K 텍소노미 한다고 그러고 있고요. 산업부에서도 K ESG 평가 지표 한다고 막 뭐 좀 경쟁적으로 좀 규제를 하려고 그래서 저희 대한상에서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지표를 만들어봤자 블랙락과 같은 투자가들이 어프리시에이트 하면은 저희가 의미가 있는데요. 전혀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으로 하겠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얘기고요. 그래서 각 부처들이 연계를 해서 이제 앞으로 인프라 확충을 해 나가겠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규제보다는 지원으로 가겠다 하는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는 ESG 잘하는 기업들 도와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책을 발표하셨고요. 진짜 문제는 이제 국회입니다. 지금 ESG 관련된 규제법이 115개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너무 많죠. 물론 ESG가 이해관계자 당사자가 많아서 규제할 부분도 있지만은 제발 좀 법으로 규제하지 말도록 좀 말씀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좀 기업들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한테 진짜 필요한 부분은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이 되겠습니다. SLL, Sustainability Linked Loan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주거래은행에서 중소기업 중에 ESG 잘하는 기업들한테 더 저금리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예요.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금융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세 가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ESG에 너무 거품이 많이 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에 대해서 무료 교육 또 알기 쉬운 그런 책자들을 발간을 해서 좀 누구든지 보실 수 있도록요. 저희 웹사이트에 이미 한 10편 정도 강의가 올라가 있고요. 금년 안에 한 30편 정도 강의 올리겠습니다. 그 웹사이트만 보셔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정부나 국회에 건의해서 지원 위주의 ESG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신 ESG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저희 가이드북이라든지 그런 포럼을 개최해서 정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태희 부회장님,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참 잘 들었습니다. 게다가 교육과 지원 이야기까지 하시니까요, 왠지 좀 든든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 질문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참고할 만한 국내 협력사 지원 사례가 또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금융 쪽에는 신한은행이 지금 ESG 지금 상생 그 펀드 같은 걸 운영하면서 거기 가입하고 있는 업체들 좀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LG화학 이런 업체들이 협력사들 지금 다 교육도 시켜주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하고 같이 협력하시면은 좋은 ESG 프로그램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